의학적 진단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게 1975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BMJ라는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이고요.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에그제미네이션 그리고 레버러터리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그리고 검사실 검사 소견, 요 세 가지가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실제로 환자를 두고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게 해서 요 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병력 청취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전체 82% 정도고, 여기에 진찰이 더해지면 약 10% 정도의 향상을 보였어요. 여기 보면 80명 중에 66명은 병력 청취로 이미 진단이 되었고, 진찰을 하고 나서 7명 정도가 더 추가로 진단이 되었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7명이 더 추가로 진단이 돼서 100%의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연구예요. 이 논문을 이 당시에 왜 썼을까요? 1975년에. 그 의도를 살펴보면 우리 환자를 볼 때 검사실 소견에 기대는 것보다는 병력 천치와 진찰을 통해서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의사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로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을 했었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런 엑스레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CT, MRI 쪽으로 발전을 했지만 이전에는 엑스레이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혈액검사, 그리고 소변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더 큰 도움을 얻게 되었지만, 이런 레버러터리 파인딩, 검사실 소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한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의학 진단의 기술들이 많이 보급이 됐죠. 앞에 말씀드린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검사실 검사들이 더 종류도 많아지고 또 빠르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검사실 소견들이 환자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발전했죠. 최근에는 POCT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검사실로 검체를 보내지 않고 환자 옆에서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검사실 소견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기술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전의 초음파는 환자를 영상의학 검사실로 보내고 거기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영상적인 진단을 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자 바로 옆에서 초음파를 가지고 임상의사들이 직접 진단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검사의 이제 궁극적인 그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CT나 MR 같은 경우도 더 쉽게 찍을 수 있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예전에 비하면 더 빨리 검사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검사실 소견, 그리고 베드사이드 초음파, CT, MR 같은 것들이 환자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제가 학교를 다니고 인턴 전공의를 하던 1990년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20년, 이 3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의료기관을 찾게 되었고, 진료해야 할 환자의 숫자가 많이 늘게 되었고,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환자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환자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자가 나타내는 병력이나 진찰 소견들이 점점 비전형적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병력과 진찰을 통해서 환자에게 정보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많아졌죠. 혈액검사들, 소변검사들, 각종 검사실 검사들의 개수는 늘어났고, 그것들 정확도도 증가되었고, 보고되는 시간도 빨라졌어요. 그 영상검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많아지고 결과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 비해서 환자의 병력과 진찰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자, 21세기 발전된 의료 환경에서 굳이 병력 청취와 진단을 자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의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병력 청취와 진찰이 환자 진단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975년에는 거의 90%가량의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전에 배웠던 통계의 이론을 하나 살펴보겠는데, 베이지 정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방의학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어요. 이것이 베이지 정리와 같은 말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같은 것인지 잘 연결은 못했죠.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면, 베이지 정리라는 것은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고, 이것에 따르면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뭐 어렴풋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질 않을 거예요. 최근 의학 통계 영역에서 이 베이지 정리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흉통인 환자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진단할 때까지 그 과정을 베이지 정리를 바탕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어요. 흉통인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 이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해요. 자, 흉통인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 얼마냐? 얼마나 되겠어요? 흉통을 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우리한테. 이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바로 하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흉통 환자에서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도 수많은 진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협심증 통증의 전형적인 양상의 흉통에 해당이 된다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흉통인 환자가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을 보이는 것, 그럴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진단될 확률을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흉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 흉통이 전형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흉통이 전형적이므로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다라고 바로 진단하지는 않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의 예로 카디악 트로포닌이 양성일 때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 두 번째 조건이 첨부됨으로써 흉통인 환자가 그 흉통이 전형적이고 카디악 트로포닌이 양성일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자, 이게 베이지 정리를 의학 진단에서 써먹는 방법인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든 간에 모든 의사가 진단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을 보편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을 현실에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 지역에 인구가 10만 명이고 이 지역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유병률은 10%고 발병률은 1년에 1%예요. 그렇다면 그냥 아무 환자나 아무 사람이나 무작위로 탁 골랐을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낮겠죠. 오늘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할 확률, 이 사람이 증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고른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1%가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할 확률은 365분의 1%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진단을 하진 않죠. 흉통으로 응급실로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1%보다 높겠죠. 이 사람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군가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응급실로 흉통으로 들어온 사람 1151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사람이 146명이었다 이거죠.
응급실로 흉통으로 왔을 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12.7%예요.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가 흉통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찍었을 때 12.7%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환자가 단순히 흉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진단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 12.7%라는 저 확률은 우리가 probability라고 불러요. 응급실로 온 흉통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12.7%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87.3%죠. 응급실로 흉통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probability는 12.7%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베이지 정리를 이야기할 때 이 환자의 흉통이 전형적이라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될 probability,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저 전형적이란 말은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누군가가 연구를 해봤어요. 흉통의 양상이 전형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 양쪽 팔로 방사가 되는 양상, 이전 협심증과 비슷한 양상의 통증, 최근 24시간 내에 통증의 양상이 변한 것,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각각의 증상들을 나타낼 때 어느 정도의 probability의 증가를 보이느냐를 조사를 한 거죠. 증가된 probability의 양을 우리가 likelihood ratio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냐? 환자가 흉통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양쪽 팔로 라디에이션이 있으면 이 사람은 2.6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그런 증상의 전형성들이 모두 probability를 증가시켜요. 이전 협심증 양상과 비슷한 양상의 통증을 나타내는 사람은 2.2배가 증가하고, 최근 24시간 내에 통증의 양상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2배가 증가하고, 이런 경우에는 1.9배가 증가하고, 이런 경우에는 약 1.5에서 1.8배가 증가하고 등등등. 1보다 작은 숫자는 그 proba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각 증상들의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이셔가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자, 이것을 베이즈 이론에서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즈 레이쇼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프로버빌리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오즈 레이쇼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likelihood ratio를 사전 우도비에다 곱하고, 이 사전 우도비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probability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우도비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이 붙었을 때 likelihood ratio를 곱해주면 사후 우도비가 나와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사전 우도비는 뭐였죠? 이 환자가 응급실에 흉통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었죠. 12.7%였죠. 그래서 0.127이에요. 이걸 계산해보면 사전 우도비는 얼마냐? 0.15예요. 0.15. 자,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사전 우도비, 흉통일 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 12.7%였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해서 사전 우도비는 0.15가 돼요. 양쪽 팔로 방사가 되는 양상이 있을 때 likely ratio가 2.6이기 때문에, 그렇죠, 2.6. 그럼 이 숫자를 곱해요. 요것과 요것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 사후 우도비가 나오죠. 사후 우도비. 1보다 큰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사후 우도비는 사전 우도비 0.15에 비해서 증가됐죠. 2.6배가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즈 레이쇼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몇 퍼센트 확률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프로버빌리티로 환산을 해야죠. 양변에 이걸 곱하고 이항을 하고 뒤집어서 정리를 하면 오즈 레이셔가 0.38일 때 프로버빌리티는 27%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한 줄로 다시 설명해 보면, 흉통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확률이 12.7%였는데 그 사람의 흉통의 양상 중에 양쪽 팔로 방사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을 때
포스티리어 오즈가 증가하고 그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27.4%로 증가한다. 이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수많은 이제 병력에서 이런저런 양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 이야기들을 글로 한번 써봤어요.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한 줄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겹쳐지는 거죠. 우리가 병력 성취를 하면서 흉통의 양상이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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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라이클리후 레이쇼에 의해서 그 사후 의도비가 점점 증가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후 프로버빌리티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확률은 점점 올라가서 결국엔 요 5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 85% 가량 된다 라는 것이 베이즈 이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환자한테 병력 청취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전 확률이 이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력 청취를 하고 나면 흉통이 5가지 전형적인 양상을 가질 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85%로 증가한다. 우리가 병력 청취를 할 때 환자의 흉통의 양상이 전형적이냐만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력,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역시 라이클리후 레이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부하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인 경우 3.1배가 더 증가되고 페리페럴 아테리얼 디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2.7배가 증가하고 그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 증가하고 이전에 MI가 있었던 경우에는 1.6배가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 1.4배가 증가하고 CV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엔 뇌졸중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엔 1.4배가 증가하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조사를 하면서 이 확률을 점점 올려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고 나면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추가된 거죠. 여기까지 라이클리후 레이쇼가 1.4인 거 하나, 1.3인 거 하나 해서 총 7개 중에 5개를 뽑아서 다 만족한다면 물론 이걸 다 만족하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걸 다 만족한다면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확률은 최종 사후 확률은 98.9%가 된다 이거죠. 99%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위험인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자를 진찰을 하게 돼요. 자, 진찰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을 또 사람들은 이렇게 라이클리후 레이쇼를 다 구해놨어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우리가 심전도를 체크하죠. 그리고 카디악 트로포인을 또 조사를 할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심전도에서 ST 디프레션이 있는 경우, 이스케믹 파인딩이 있는 경우, 트웨이브 인버전이 있는 경우 각각의 포지티브 라이클리후 레이쇼는 이렇게 5.3배, 3.6배, 1.8배 트로포닌이 증가되는 경우 포지티브 라이클리후 레이쇼는 21이에요. 자, 엄청 높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병력에서는 뭐 기껏해야 2점 몇, 1점 몇 이랬고 위험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서 2.7, 2.0, 뭐 1.6 요 정도였고 피지컬 파인딩에서도 3점 몇, 2.0 심전도 소견에서 뭐 기껏 제일 높았던 게 5.3 요 정도의 포지티브 라이클리후 레이쇼를 보였는데 카디악 트로포인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21이에요. 21배 증가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거 다 조사하지 말고 요 카디악 트로포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해볼 수는 없을까? 자, 21이라는 포지티브 라이클리후 레이쇼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자,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12.7%라는 거는 흉통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일 사전 확률이었죠. 트로포인이 양성인 경우에 21이라는 라이클리후 레이쇼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포스티어 오즈가 이렇게 되고
사후 확률은 75%가 돼요. 오로지 카디악 트로포닌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럼 요거에다가 우리가 검사니까 심전도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심전도 중에 이스케믹 ECG에서의 3.6배를 하나 더 더해볼게요. 심전도에서 3.6의 포지티브 라이클리 레이셔를 가지고 이것을 조건부 확률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사후 확률을 구해봤더니 91.6%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왔을 때 심전도와 트로포닌 양성이냐 음성이냐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양성이면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확률이 91%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숫자에 비하면 어때요? 낮죠. 우리가 병력만 가지고 진단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와 검사 결과만 가지고 진단을 하려고 한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히려 병력만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려고 했던 게 더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85%까지 프로버빌리티를 증가시키고 과거력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그 사후 확률을 점점 증가를 시켜서 98.9%까지 증가를 시켰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트로포닌이라는 카디악 트로포닌이라는 요 검사만 가지고 했을 때는 75% 였지만 요것을 여기에다 더한다면 증상의 전형성 그리고 과거력 등의 위험인자에다가 트로포닌 I를 더한다면 이 사람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될 확률은 99.95%로 거의 100%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검사 소견 굉장히 정확해요. 병력이나 진찰 소견, 과거력 이런 것들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세상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과거력, 위험인자들, 그리고 진찰 소견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검사 소견들이 더해졌을 때 그 진단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의료 캡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먼 미래에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만지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공상과학이라는 거죠. 현재는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환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봐야 되고 환자들을 병력 청취를 하고 진찰을 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검사는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환자를 진단할 때 검사 결과들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아직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도 여러분이 환자를 진단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병력을 그토록 열심히 발굴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의사의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환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좀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했죠. 자, 병력 발굴을 위해선 우리가 병력 청취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병력 청취라는 것은 환자의 주된 의학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환자의 주된 의학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치프 컴플레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주 증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환자의 주된 문제가 반드시 환자가 이야기하는 증상과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을 했죠. 우리는 오히려 환자가 왜 나한테 왔는가, 환자가 필요한 의학적 도움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주증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증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이게 증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증상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환자가 필요한 의학적 도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환자의 말 그대로 기록한다. 좋은 이야기지만 환자의 말 그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의학적 문제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진찰과 검사 이후에 비로소 환자의 문제가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증상이라는 건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주소는 증상뿐만이 아니고 진단명, 치료 방법 등 병원을 찾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곧 의료진이 해결해야 될 의학적 문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그 단어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그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고,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려면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감별 진단명들의 리스트가 존재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정보를 캐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 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소를 설명하는 것, 주소는 곧 환자의 주된 의학적인 문제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별 진단들 중에 어떤 진단이 가장 가까울 것인가 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일단 주소를 증상이라고 했을 때 이 증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증상이 발생한 위치, 언제 발생했느냐, 온셋, 그리고 그 증상의 캐릭터, 그리고 증상의 방사, 통이 있느냐, 통증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방사통, 그리고 동반 증상, 그리고 타임 코스, 이 증상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느냐 하는 exacerbating, relieving factor,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상의 정도,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severity,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쭉 써보면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저는 소크라테스의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어요. 주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일단 처음 사이트예요. 주소의 위치. 주소의 위치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해부학적인 단서를 제공하죠. 통증일 때 이게 흉통이라면 흉통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복통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두통이면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만한 장기 아니면 장기의 위치 등의 해부학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온셋이죠. 자, 온셋은 우리가 흔히 급성, 그리고 만성, 어큐트 온셋, 크로닉 온셋, 시간적으로 언제 생겼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 생겼느냐, 최근에 생겼으면 급성, 좀 오래됐으면 만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온셋에는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생겼느냐 혹은 서서히 생겼느냐, 이걸 영어로는 abrupt, insidiou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온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온셋의 첫 번째 요소, 급성, 만성, 언제 생겼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급성이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뭐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몇 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비교적 생긴 증상을 급성 온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큐트 온셋. 만성인 경우에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혹은 몇 년 전 이런 식이고, 급성으로 발생한 증상들은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급성으로 생겼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급성기 치료라는 것은 시각을 다투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빨리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인 경우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차근차근 원인 규명을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양성 질환, 퇴행성 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온셋의 두 번째 요소, 갑자기 생겼느냐 서서히 생겼느냐, 어브럽트 온셋이냐 인시디어스 온셋이냐, 이 얘기인데, 이건 왜 우리가 굳이 이걸 나눠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색이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증상이 전혀 없다가,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증상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환자가 기억을 하죠. 아, 그때 어제 오후 3시, 3시간 전, 30분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서서히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증상을 느낄 수 있는 한계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 증상이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또렷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요. 3일 전쯤인 것 같다, 아니면 어제 오전쯤인 것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왜 나누느냐?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뭔가가 꾹 하고 막히거나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거나, 우리 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혈관이죠.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지거나 하면 그 직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증상이 생겨요. 혹은 그 혈관이 터진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고 환자는 그 순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 질환들의 대표적인 것이 뇌혈관 질환이죠. 뇌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거나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팔, 다리로 가는 혈관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 콩팥이나 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또 그에 해당하는 증상이 급작스럽게 생기죠.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급작스럽게 막히면 통증이 시작이 되고 차가워지고 힘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터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갑자기 부어오르고 통증이 급작스럽게 생기고, 이것이 혈관의 문제일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거나 한 것이 혈관인 경우는 위급한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갑자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위급할 수 있다. 왜 위급하냐?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것이 혈관만 있지는 않아요. 배 안에 장도 뭔가가 지나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 막히면 장폐색, 터지면 장천공, 굉장히 위중한 질환들이죠. 수술이 필요한. 담즙이 내려오는 길, 담도 아주 좁기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는 담석이 굴러 내려오다가 담도를 막는 경우가 되겠죠. 빨대처럼 가느다란 뭔가가 지나다니어 있는 곳이 또 있죠.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소변이 내려오는 요 관이죠. 왜 여기가 갑자기 막힐까요? 신장에 결석이 있다가 이것이 떼구르르 굴러 내려오다 딱 막히면 그 막히는 순간부터 증상이 생기게 돼요. 흉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뭐죠? 흉부는 우리가 공기가 드나드는 장기가 있죠. 기관지, 그리고 폐. 이것이 갑자기 막히는 것, 혹은 갑자기 터지는 것.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관상동맥 질환인 경우에는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가 순환기학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게 어느 날 증상이 전혀 없다가 증상이 갑자기 딱 하고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이 관상동맥 질환은 서서히 좁아지죠. 동맥 경화증 때문에 지방이 쌓이고 플락이 점점 자라게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이 폐색이 오느냐? 플락이 터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증상이 이 플락이 터지는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에도 이미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안정성 협심증이라고, 스테이블 안자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블 안자이나라고 얘기하는 어떤 일정 기간이 있고, 이 플락이 터지게 되면 그때 이 안에서 스롬부스가 급격하게 자라나면서 혈관을 막게 되고, 이때부터는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진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냥 쉽게 한 가지 이야기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장기마다 특성이 있고 그 병이 생기는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형을 가해서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서서히 진행되는 온셋, 인시디어스 온셋인 경우는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서처럼 대개 감염, 염증, 종양, 그리고 퇴행성 질환들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질병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증상의 위치와 증상의 시작, 온셋을 얘기했죠. 세 번째로 증상의 캐릭터,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상은 우리가 흉통인 경우에는 협심증 양상, 대동맥 질환의 양상, 흉막에 기원하는 양상, 흉벽에서 기원하는 양상, 그 통증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감별 진단들 중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돼요. 그것은 흉통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복통인 경우에는 장 운동과 연관된 장의 문제, 그리고 고형 장기에서 기원하는 양상들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요. 두통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별해야 하죠?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누죠. 그냥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비나인한 두통과 종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하는 2차성 두통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통증의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지럼증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뇌혈관에서 기원한 중추성 어지럼증, 귀 안에 있는 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요거 외에도 다른 전신성 질환, 혈압이 낮거나 부정맥이거나 빈혈이거나 전해질 이상 등등 우리 머리 안에서 이러한 일이 아니고 그 밖에서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의 양상,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그 어지럼증의 양상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도 심장 때문에 생기는 호흡곤란, 그리고 폐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호흡곤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신경성 장애로 일어나는 호흡곤란 등의 양상들이 다 다르죠. 자, 의식저하 같은 경우에는 의식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뇌 문제, 전신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쇼, 대사성 질환, 그리고 약물 등등. 뇌 문제, 뇌가 아닌 곳의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것도 그 양상들이 있어요. 의식저하의 양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방사통.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방사통을 이야기하는 증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흉통이죠, 흉통. 흉통 중에서도 관상동맥에서 기원한 그런 협심증 통증인 경우에 방사통이 어디에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협심증 통증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이 나는데 라디에이션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라디에이션이라는 건 통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흉통 중에서도 협심증 통증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다. 동반 증상이 있죠. 동반 증상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들, 수많은 진단명들, 그 진단명의 리스트에서 하나하나마다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이 다 다르겠죠. 이 동반 증상은 특히 굉장히 좀 브로드한 증상,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은 제너럴한 증상,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발열이라든지 전신 쇠약감, 피로감, 이런 좀 모호한 증상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신에 다 걸쳐져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아주 유용해요. 그럴 때 저 동반 증상들이 이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던 그 문제를 어느 한 부분으로 이렇게 특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타임 코스. 자, 타임 코스에는 우리가 프리퀀시와 듀레이션이 있어요.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느냐? 이게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간별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굳이 길게 얘기하진 않겠죠. 자, 프리퀀시라는 건 무엇이냐?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몇 번 일어났느냐 이 얘기고, 그 몇 번 그들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도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5번이 나타났는데 그게 5시간 전, 4시간 전, 3시간 전, 2시간 전, 1시간 전에 1시간마다 한 번씩 나타났는가, 아니면 5번이 나타났는데 4번은 일주일 전에 나타났고 한 번은 1시간 전에 나타났는가, 아니면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가, 점점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에 특정 진단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돼요.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한 번, 프리퀀시 한 번에서 그게 얼마나 지속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듀레이션의 길이가 비슷한가, 다른가, 혹은 듀레이션이 점점 길어지나, 혹은 점점 짧아지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심하다, 덜하다 하냐, 이것들을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자, 이것은 지금 얼마나 자주 있었던 거죠. 이 빨간 선이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곳이고, 한 번, 두 번, 좀 길게 3번, 그리고 4번의 증상이 있어요. 4번의 프리퀀시가 있는 거예요. 4번 있었다는 거죠. 4번. 간격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의 간격을 가진다는 거고. 자, 요거는 몇 번이죠? 프리퀀시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근데 이건 어때요? 프리퀀시가 5번인데 제일 마지막 거의 듀레이션이 가장 길죠. 자, 이건 어때요? 프리퀀시가 1번이죠. 증상이 1번 나타나서 쭉 지속이 됐는데 그 지속이 되는 동안 증상이 계속 나빠지고 있죠. 이런 경우. 자, 이거는 역시 프리퀀시가 1번이에요. 여기서 1번 생겼고 이게 쭉 지속이 됐는데 쭉 심해지다가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좀 심해지다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좀 심해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그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프리퀀시와 듀레이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악화 요인, 완화 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악화 요인, 완화 요인도 이게 모든 증상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 통증이죠. 협심증 통증은 언제 악화되고 언제 완화되는지, 우리가 천식 증상인 경우에도 이 천식이 언제 악화되고 언제 완화되는지, 배가 아픈데 이게 언제 악화되고 언제 완화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있고, 그런 요소들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열 같은 경우에 아주 고열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미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비어리티에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 통증 같은 경우에도 이 통증이 아주 극심하냐, 아니면 좀 참을만 하냐 라는 그 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들이 또 달라져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병력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소크라테스, 이것은 다 오로지 주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하는 내용들이죠. 현병력에다가 딱 요거만 쓰고 말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게 된 경로, 내원하게 된 상황, 이런 것들도 적게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 거쳐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서 우리한테 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현병력에서 분명히 필요하겠죠. 병력 중에 현병력에서 주소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떤 식으로 내원을 하게 됐는가라는 것. 또한 3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아까 앞쪽에 베이즈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될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하는 증상의 전형성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2번째로 나왔던 것이 위험인자였죠. 어떤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에 점점 가까워지느냐 혹은 멀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하고자 하는 진단명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필요한 것을 기술을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과거력, 수술력이 될 수도 있고 사회력, 가족력, 약물력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과거력이나 수술력이나 사회력 이런 부분에서 기술되는 것이 아니고 현 병력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현 병력에 이런 내용을 쓰느냐? 우리가 지금 이 병력 발굴을 하고 있죠. 이건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감별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반드시 현 병력에다가 다 모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것이 생각을 정리할 때 훨씬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병력을 우리가 다 조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찰을 하죠. 병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뽑아내긴 하지만 그 소스는 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체 진찰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과 진찰은 엄격히 구별이 돼야 돼요. 신체 진찰의 목적은 같아요.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병력 발굴만을 통해서 환자의 주된 의학적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련의 진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어떤 특정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서 진찰로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후에 어떤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우리가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병력 청취부터 진찰, 검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단명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찾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감별 진단에서 우리가 진단을 찾아내고 그 진단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병력 청취는 아주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체 진찰과 검사 소견들이 이 진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이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으로 환자가 왔어요.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으로 왔을 때 1차 진료의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심장성이냐, 즉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풀모너리 이데마냐, 폐질환, 아스마, COPD, 기형 등등의 그런 폐질환이냐. 우리가 보통 폐동맥 고혈압 하면 굉장히 좀 만성적이고 선천성 질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래된 것들이죠. 만성 질환이에요. 위급함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급성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폐색전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호흡곤란의 환자가 왔을 때 위중한 우선순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각 진단에 대한 병력 관련 정보는 모두 수집 완료됐다라는 가정하에 진찰을 해보는데, 우리가 심장성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심잡음이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개는 수포음, 크래클. 어느 쪽에서 들릴까요? 우리가 수포음은 폐에서 듣는 거죠. 심장의 문제 때문에 폐에 물이 찼다. 그래서 수포음이 들린다. 이것은 대개는 양쪽에서 들리겠죠. 폐의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성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이게 풀모너리 이데마, 하트 페일리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펌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쪽으로 부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종이 일어나는 곳이 폐부종이고, 우리가 그걸 수포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종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오른쪽 심장, 그 다음에 SVC, IVC,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간, 배, 다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팔, 얼굴, 머리, 이런 식으로 부종이 진행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진,
촉진 등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찰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성 호흡곤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찰 소견이라는 거죠.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풀머너리 이데마를 동반하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인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죠. 바로 BMP라는 진단 도구가 있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심장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트로폰 수치도 같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인 경우에는 심장이 커져 있고 양측에 풀머너리 이데마 소견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배웠죠. 심전도에서는 심장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심장 비대, 심전도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LVH, RVH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에코를 보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폐에 물이 차 있는 소견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간다 라는 얘기예요. 호흡곤란에서 심장성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러면 이 호흡곤란이 우리가 폐질환, 아스마나 COPD 혹은 기흉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 어떤 소견들이 관찰이 되느냐 진찰에서 아스마 COPD인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들릴까요? 수포음과 천명음 중에 천명음이 더 많이 들리겠죠. 휘징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건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기가 지나다니는데 그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지면 거기서 소리가 나죠. 우리가 뭐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부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천명음이 잘 들리겠고 동맥혈 가스 검사를 해보면 천식이나 COP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검사 소견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폐동맥 고혈압인 경우에는 우리가 진찰 소견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폐는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폐색전인 경우에는 폐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폐동맥이 막힌 거기 때문에 폐 자체는 공기가 드나드는 그 폐 자체는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찰로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혈액검사라든지 특히 초음파나 에코 그리고 CT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자, 너무나 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 거예요. 호흡곤란이라는 것 중에서도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아주 한 부분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병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 진찰 그리고 혈액검사, 영상검사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진료를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표라는 것은 주 증상, 환자의 의학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진단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 길인 거죠. 우리나라는 환자 진료 환경이 열악해요. 서양에서 시작된 의학 교육의 방식, 전통적인 환자 진료의 방식이 적용이 어렵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죠. 응급 환자 진료의 목표는 첫 번째로 중증도 그리고 빈도 이 두 가지 우선순위에 의거한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목표고 두 번째로 위급한 사항에 대한 빠른 인지 위급한 사항의 빠른 인지와 그에 대한 신속한 진단적 치료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응급환자 진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진료 방식인 수동적 병력 청취가 아닌 적극적 병력 발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병력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발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의거한 감별 진단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감별 진단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의 의존적인 진료 형태는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매우 나쁜 결과라는 것은 결국엔 오진을 통한 환자의 예후의 악화 그리고 사망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법적인 비난, 책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국은 다 들어보면 별 내용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환자를 잘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환자를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